여기 보증금 2억에 대해서 담보로 해가지고 자기네 명의로 바꿔라. 이 가게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소리랑 마찬가지거든요. 나는 그냥 일하다가 그냥 로열티만 주는 사람밖에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 잘 살아보기 위해 창업하는 사람들 인생을 망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을 망치는 게 아니라 가족을 망치는 거잖아요. 절반만 돌려줬어도 사는데 진짜 없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책상 안 보이잖아. 경기도 하남에 위치한 한 상가. 네네. 매장이 그렇게 조금 공간은 나오네요. 네. 2년 전 회사를 퇴직한 윤정수 씨는 이 건물 1층에 프랜차이즈 고깃집을 열었습니다. 십자가 라인 좋은 자리거든요. 게다가 여기는 이 주변은 다 위쪽에는 오피스텔이라서 요거 데크도 제가 추가 공사 해갖고서 한 천몇백만 원 들어서 또 공사를 한 거죠. 그대로네. 네네네. 당시 인기가 높았던 화로구이 전문 프랜차이즈사와 가맹 계약을 맺고 총 3억 원을 들여 매장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기대보다 낮았고 윤 씨의 매장은 1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돈을 투자하셨는데 아깝겠어요. 그렇죠. 저는 뭐 거의 월세도 못 내고 쫓겨나다시피 나가는데 뒷사람들은 이어가고 있으니. 퇴직 후 첫 창업이라 고민이 많았던 윤 씨. 그가 H 가맹점을 택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계속 유지될 겁니다. PPL 계속 유지될 거예요. 주변에 이제 마장동에서 고기를 하셨던 분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그분한테 들었었던 얘기가 국내산 고기를 쓴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같은 품질의 고기를 수급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이 캐나다에서 독점 계약을 했고 같은 품질의 고기를 계속 납품해 줄 거다 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조금 신용이 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캐나다산 질 좋은 소고기를 현지와 직거래해 저렴한 가격에 납품한다는 본사의 말을 믿고 가맹 계약을 한 윤 씨. 부패돼서 하지만 고기의 상태는 회사의 말과 달랐습니다. 냉동고기다 보니까 냉동 상태로 오면 저희는 제일 먼저 나중에 좀 지나서 쓸 고기들은 그대로 냉동고로 넣고 이제 뭐 당장 뭐 며칠 뒤, 일주일 뒤에 써야 될 고기들은 이제 해동을 시켜가면서 써야 되는데 해동된 고기를 꺼내서 팩을 뜨는 순간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도 이미 부패되어 있는 상태고. 본사는 계약 당시 캐나다 현지 농장에서 키운 최상급 소고기만을 선별해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원육 상태로 들어온 고기의 품질은 좋지 않았고 손질을 하고 나면 그 양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갈비살 이제 정리를 하고 기름하고 쓸 수 있는 그 본사라고 해서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815g. 815. 1410g. 그죠? 손질 이후 버려지는 고기는 전체 양의 40% 가까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캐나다 트리플 A라고 돼 있어요. A가 3개입니다. 여기 보시면 캐나다 A 그냥 A입니다. 이게 고기 등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캐나다 소고기의 등급은 A가 많을수록 더 좋은 고기를 뜻합니다. 트리플 A 이상의 고기만 수입한다 말했던 본사. 하지만 고기들은 보통 싱글 A 등급이었고 수입하는 업체들도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색 거라고 돼 있네요. 네네. 이건 또 미국 거네요. 네, 미국산 고기도 막 중간에 막 집어넣고 합니다. 제가 전국의 매장들 사장님들 만나고 하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거의 모든 매장이 다 이랬더라고요. 본사가 공급하는 고기는 저희는 가격도 저거보다도 비쌌습니다. 훨씬 비싼 가격에 항상 받았던 거죠. 박스라고 하는 고기 전문 이 도매로 받을 수 있는 그들 찾아봤을 때 이 소비자도 살 수 있는 고기값보다도 저희는 더 비싼 가격에 본사에다 받고 있는 거였고요. 아까 본 거보다 훨씬 비싸네요. 네. 보시면 토시살 29,700원, 갈비살 23,900원. 당연히 그러니 저희가 수익을 남기고 싶어도 로스 빠지고 못 빠지고 하면 남는 고기, 남는 장사가 아니었던 거죠. 다른 업체의 캐나다산 고기와 비교했을 때 1kg 기준 15,000원이 더 비쌌습니다. 월 매출 한 달 정산했을 때 7천, 8천, 1억이 찍히면 뭐 할 거예요? 수익률이 얘네라고 얘기했던 게 뭐 20%, 30% 사이일 거다라고 했는데 그 20%, 30%는 저희 수익률이 아니에요. 결국에 따지고 보면. 지난 여름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가 불법 투자 사기에 연루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화로구이 프랜차이즈가 투자 사기와는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 2년 전 문제의 투자 상품에 투자했다는 이현식 씨. 미리 가서 자리 잡았어. 어머니 통해서 이제 뭐 좋은 투자처가 있다. 이제 그런 사기들이 워낙 많으니까 못 믿었었는데 이제 소고기 먹을 거다. 확실한 이제 아이템이 있고 현장을 한번 가보자. 어머니의 지인을 만난 곳은 대전에 있는 화로구이 가맹점. 고기를 먹은 후 지인은 근처 사무실로 이 씨를 데려가 투자를 권했다고 합니다. 미국산보다도 더 경쟁력 있는 게 캐나다산이고 캐나다 거는 완전 목초지에서 개방해서 건강하게 자란 그 양질의 고기를 하루에 뭐 몇 분의 1로 들여와서 여기서 유통시켜서 파니까 이거는 이익이 끝낼 수가 없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캐나다산 소고기 수입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우리 회사는 FMB라고 하는 회사예요. 프랜차이즈 회사. 근데 첫 번째 브랜드가 바로 예요. 바로 제가 1000개를 갖다 오픈시키면 기업 가치는 조 단위로 올라가요. 당시 해당 프랜차이즈는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 화로구이 전문점을 대대적으로 광고했습니다. 제네시스 프로젝트라 불리는 이 투자 상품은 화로구이 식당에 소고기를 납품해 나오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저희가 1,300만 원을 넣으면 10% 그 한 구장에 대해서 130만 원씩 들어와서 저희가 초반에 저 같은 경우는 뭐 3,900만 원을 이렇게 넣어서 뭐 390만 원씩 두 달을 받아보니 혹 하지 않습니까? 투자금의 10%를 10달 동안 매달 지급하고 원금까지 돌려준다는 말에 1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고 차이나는 건데. 이 씨는 매달 받은 10%의 투자 수익까지 재투자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하면 돈이 그 다음 달에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환율을 계산해서 제가 받아보니 맞게 들어와서 그렇구나 했는데 거기서 그 돈을 다시 내라고 계속 압박을 하는 거죠. 더 해라, 더 해라. 그럼 결과론적으로 그 돈을 써보지를 못하고 재투자가 됐네. 맞습니다. 네. 투자금은 지난해 1월 이자 지급이 중단되더니 출금까지 막혔습니다. 이 씨 가족이 투자한 금액은 1억 1천만 원. 가족은 이 사업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노후 대책을 못했는데 이게 마지막 기회인가 보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백종원 씨 같은 이런 체인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전국에 200개를 만들라고 하니까. 그리고 경부선에 그 전광판에도 굉장히 뭐 광고를 많이 하고 유재석이 놀면 뭐 하냐 뭐 BTS. 근데 아침에 이거 고기 진짜 괜찮다. 너무 맛있다. 아침에 오든 저녁에 오든 그냥 맛. 오 예.
약간 말캉말캉하면서 되게 쫀득쫀득하다고 했나? 해당 회사는 2023년 광고비에만 180억 원을 쓰며 마케팅에 공을 들였고 전국의 매장은 160개로 늘어났습니다. 이 씨가 투자한 제네시스 프로젝트를 이끈 사람은 해당 프랜차이즈 회사의 대주주인 박모 씨. 박 씨는 캐나다 농장과 직거래 계약을 맺었다며 일부 투자자들을 캐나다로 직접 초청했습니다. 캐나다 농장주 부부를 한국으로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두 부부 너무 멋있죠? 네. 네, 저하고 동청하겠다는 얘기 들으셨죠? 네. 이제 웃지 마시고요, 이제. 그랜트는 이제 우리 방과 FMB에 소를 기르게 될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송아지 사다가 제가 기를 거라고. 그게 바로 우리들의 2차 프로젝트. 피해자 측 변호사는 박 씨의 이런 말들이 사실이 아니었다 말합니다. 사업 설명회에 참석했다는 그 그랜트라는 사람의 신원을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결과 그 사람 넬슨팜이랑 전혀 관계없고 인근 정육점 그 도매상이었던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메일로도 넬슨팜 쪽에 답신을 명확히 받았습니다. 묘지는 계약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사업 설명회에 있었던 그랜트라는 농장주는 본인들과 친구다. 네, 그 친구도 속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네, 이 넬슨가 사진입니다. 해당 농장은 박 씨와 직거래 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농장 인근의 정육점 사장을 한국에 초대해 투자자들을 부추겼다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투자 사건은 대전, 논산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특히 컸습니다.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문이 닫혔을 때도 있어요. 아, 이 건물인가요? 네네. 네, 지금. 11층. 아, 여기 써 있네요. 오. 당시 투자 설명회가 매일 열렸다는 대전의 한 사무실. 자, 여기입니다. 이제 그땐 여기 이제 책상하고 의자가. 네, 책상하고 의자가 쭉 있었어요. 아, 여기요? 네, 이쪽에. 그리고 2층까지 그 사람이 서울이나 지금 어디야 다른 광주나 다른 지역에서도 이쪽으로 다 왔어요. 그걸 받으러. 그때 당시는. 투자자 수십 명이 모여 투자 설명을 듣고 나면 인근에 있는 가맹점으로 가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아, 요거예요? 네, 여기 지금도 있네요. 당시 40명의 투자자가 공동 투자에 개업했다는 가맹점은 현재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아, 잠겨있네. 소고기 유통뿐 아니라 가맹점에도 투자했다는 투자자들. 500만 원씩 해갖고 40명인가가 투자를 했고 그 여기서 나온 이익을 가지고 매달 얼마씩 다 자기 통장으로 다 노무사들이 해갖고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동업식으로? 네, 거의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논산도 마찬가지고 개인으로 하는 데는 별로 없었어요. 가맹점 수가 빠르게 늘어가는 걸 보면서 투자자들은 안심하고 더 많은 투자금을 넣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추정하는 유사수신 피해액은 1,900억 원. 다단계 형식으로 수당을 지급한 탓에 투자자들이 가족과 지인을 끌어들여 피해 규모도 커졌습니다. 이거 다 내 돈이요 이거. 그 얘가 딸이 발딱발딱 뛰지 않겠냐고요. 가족들이나 지인분들한테 빌린 거예요? 그렇죠. 카드빚 내고. 카드 빚은 얼마예요? 카드빚은 그때 처음에 2천만 원 받았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게 3천만 원 있고 매덕이라는 빚이 내가 졌는데 이거를 갚을 능력이 어디 있냐고요. 제가 거실에 가만히 베란다를 쳐다보고 있다가 이거 내가 차라리 한 목숨 죽는 게 낫겠다. 내가 죽으면은 이게 끝날라나? 친언니의 소개로 투자를 했던 40대 부부는 늘어난 빚을 감당하지 못해 직장까지 그만두었습니다. 저희 언니가 저 했지 친구 했지 이러고 저희 언니 셋이 모으면 10억이 넘어요. 지금 한 달에 이자랑 나가는 게 한 400 얼마 나가고 생활비는 별도, 저희 생활하는 건 아예 별도고 그렇게 계속 지금 나가고 있어. 그래서 진짜 남편 막 쿠팡 일도 막 하고 저녁에도 일하고 막 쉬는 날에도 일하고 계속 그렇게
저희 이렇게 살았었거든요. 뭐 회사를 다니고 싶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퇴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이제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퇴사를 했거든요. 이거 절반만 돌려줬어도 다 사는 데는 진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보기에 다 멀쩡해 보여도 사는 게 다 사는 게 아니거든요. 박 씨를 만나기 위해 프랜차이즈 회사를 찾았습니다. 비어있네, 비어있어. 남양주로 이전한 프랜차이즈 본사는 한 공유 오피스에 사무실을 두고 영업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TBS 나왔는데요. 네. 여기 대표님 좀 만나러 왔거든요. 아, 대표님은 지금은 출근은 안 하셨고 대표님이랑 직접 연락하셔야 돼요. 아직 출근 안 하세요? 출근은 가끔만 안 하세요. KBS 추정 10분의 7봉 PD라고 합니다. 네네네. 근데 왜 그러시죠? FNB 대표로 계시잖아요. 저 대표를요 내려놨는데요. 박 대표랑 어떤 관계인가요, FNB가? 저는 거기 기술이사에서 전문 경영인을 올 때까지만 해결했었는데 일이 이렇게 여태까지 이렇게 올랐네요. 박 대표는 지금 어디 있나요? 그거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전 대표도 모른다는 박 씨의 행방. 박 씨의 소식을 알만한 사람이 운영한다는 식당에서도 박 씨의 소식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장님 계세요? 안 계시네. 아, 지금 안 계세요? 언제 나오시나요? 글쎄요, 뭐 선생님 따로 나오시겠는데 어떻게 말씀하세요? 아, 오늘 안 나오셨어요? 네. 원래 출근 안 하세요? 뭐 자주 나오시죠?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박 씨와의 연락은 결국 되지 않았습니다. 연결됩니다. 연결된 후에는 통화료가 작년 8월 경찰은 문제의 프랜차이즈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했지만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받을 길은 요원해 보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가맹점은 점주들이 핵심 재료를 직접 구매해 영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창업이라는 험난한 선택지에서 비교적 안전한 투자처라 여겨졌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선택하는 자영업자들이 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2023년 기준 36만 5천 개를 넘어섰습니다. 프랜차이즈 매장 하나를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은 평균 약 1억 5,900만 원. 억대 투자비가 없다면 시작하기 어려운 사업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투자비의 문턱을 낮춰 창업을 유도하는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대로변에 위치한 한 식당. 1년 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김우연 씨는 퇴직 후 프랜차이즈 고깃집을 열었습니다. 무한 리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M 프랜차이즈를 선택했지만 수억 원의 창업 비용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예전에 한 20년 동안 이제 제조업 회사에 다니다가 이제 작년 2월에 퇴사를 하고 4월 3일날 이제 가게 오픈하게 됐습니다. 대충 한 차리려면 한 3억이 필요한데 3억이 필요한데 1억밖에 없다. 한 5천만 원 더 준비해라. 그래서 담보대출로 해서 또 받고 이래서 일단은 절반 정도 마쳤는데 나머지 이제 차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이제 본사 대출로 메꾸겠다. 그래서 신용료 싸다. 50평 가게를 차리는 데 필요한 비용은 총 4억 원. 수중에 1억 원밖에 없었던 김 씨는 시중 금리보다 싸다는 말을 믿고 본사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가보니까 간판도 없었어요. 밖에 간판도 없었고 들어가니까 회의실 비슷한 데 가니까 뭐 고기 사진이 뭐 이렇게 있고 이제 본사에서 본사 대출팀이 이제 나와서 이제 하는 줄 알았죠. 이제 명함을 보여주시더니 이제 대부분 네트워크스 뭐 적혀 있더라고요. 채권자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아닌 대부업체. 대부업체 직원이 내준 서류를 보니 이율이 연 15%나 됐습니다. 김 씨의 아내가 연대보증을 서고 나서야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이 15%이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시중금리보다 저렴하다고 이제 하고 왔는데
이게 뭐냐, 대부분 뭐 워낙 이제 매출도 잘 되시니까 보통 막 금방 갚으십니다. 뭐 이렇게 또 넘어가더라고요. 와이프 이제 이 대출 이자를 보고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잠을 못 자서 저도 이 15%. 숫자만 봐도 이게 어이가 없는 이제 숫자죠. 개인적으로 받은 대출 이외에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은 총 1억 5천만 원. 김 씨가 받은 대출 중 이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자를 걱정하는 김 씨에게 본사는 월 매출이 최소 5천만 원에서 최대 8천만 원까지 나오니 크게 걱정하지 말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그렇죠. 네. 저는 이 정도를 보고 한 건데 6월달 2,700만 5월달에 3,100만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계속 요 수준입니다. 요 수준 2,300 요 수준. 네,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뭐 2월세 낼 것 같으면 뭐 안만 못해도 한 6, 7천 원 나와야지. 예, 뭐 월세도 내고 그냥 좀 빠듯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거의 뭐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매달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중이니까. 예. 뭐 절반도 못 미치고 있네요. 아주 택도 없죠. 지금. 절반 이제 반도 안 되죠. 매출. 김 씨의 매장은 유동인구가 적은 신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영업사원은 새로운 상권을 독점할 수 있다며 김 씨에게 이 건물에 개업할 것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개발은 몇 년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기획일세에서 나왔는데요. 이거는 뭐 신도시다 보니까 서서히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하루하루가 이제 벌어야 되는데 엄청 힘들죠. 견딜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그냥 포기하고 가신 분들도 좀 꽤나 있어요. 원래 신도시는 상권을 잘못 잡고 들어오면 자영업자들이 좀 억수로 힘들거든요. 매출이 나오지 않아도 빚은 갚아야 합니다. 대부업체의 빚을 갚는 방법은 독특했습니다. 물때가 뭐냐면 이제 물때로 그냥 고깃값에서 빚 이제 대출을 갚는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한 박스당 돼지갈비하고 등갈비 한 박스당 4만 원씩 붙어요. 대출금을 대부업체에 직접 상환하는 것이 아닌 고기를 주문할 때 박스당 일정 금액을 추가로 붙여 변제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시키려면 빚도 함께 갚아야 합니다. 박스당 4만 원의 물때가 발생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선이자에다가 하도 원금 회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후이자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일단은 원금만 그 달에 원금 갖고 나면은 그 금액에 이자를 갖다가 이제 누적을 시켜버리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빚이 계속 빚이 끝이 없는 거죠. 매달 적자가 쌓이면서 고기를 주문할 돈도 부족해진 상황. 본사의 어려운 사정을 말해봤지만 변하는 건 없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도 얘기했습니다. 야, 매출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이 가맹비나 마케팅비랑 그렇게 막 다 돼가는 거. 더군다나 지금 물건값도 너무 비싸다. 이걸 뭐 물때를 낮춰주든 뭘 낮춰주든 낮춰야 될까 이거. 장사하고 나서 고기 사기 바쁘다. 고기 사고 나면 또 돈 없다. 해당 프랜차이즈의 대부 대출은 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같은 회사의 가맹점을 2019년부터 4년간 운영한 조경태 씨도 개업 당시 본사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대출 금액이 발생한 건 라는 껴있는 업체를 통해서 대출이 제일 크게 발생했고 그 다음에 가맹 계약을 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자금 상황이 얼마고 이제 견적 뽑아가지고 매장 평수라든가 여기서 이제 자금 최종 견적을 뽑은 다음에 사장님 통장으로 얼마가 이때 입금되면은 다시 이제 공사 비용에 대해서 다시 쪽으로 입금을 시켜주시면 된다. 이런 내용들이 주였죠. 회사는 돈이 필요한 업주들에게 특정 회사를 통해 투자라는 이름으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회사가 이제 막 가맹점을 늘리기 시작한 시기, 당시 조 씨는 약 9천만 원 상당을 투자받았습니다. 투자라고 하지만 계약서대로라면 이자를 포함해 원금을 갚아야 하는 사실상의 대출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본사는 갑자기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합니다. 점주들을 상대로 고리로 이제 돈놀이를 하던 거를 그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점주님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때서 이제 부랴부랴 커트를 하고 다 이자를 냈던 것도 다 없애주고 원금에서 까주고 무이자로 돌려주고 그렇게 이제 법적인 장치를 마련을 해놓고 이제 대부업을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대부업을 시작을 한 거죠. 2020년 본사는 그동안 해왔던 투자 약정을 전면 중단하고 이자를 탕감해줬습니다. 이후 별도의 대부업체를 설립, 현재는 13개의 대부업체들을 통해 대출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대부업, 어떻게 이런 사업이 가능했을까?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 넥트웍스라고 해서 이제 채권과 관련된 자금 지원, 중개, 매출 채권의 양수 관리, 대금 회수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대부업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전신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당초 채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노하우라든지 이런 게 있는 상태에서 프랜차이즈를 시작했던 회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법의 허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은 꼭 대부업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프랜차이즈 본사. 그렇다면 해당 회사와 현재 운영 중인 대부업체는 어떤 관계일까?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제 대부업체에 등록된 이제 대표자 명의입니다. 여기 있네. 부장 있네요. 예, 그건 이제 저희가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기재를 했던 부분인데. 대부업체 대표들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직원 혹은 관계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에 주소지를 보면 또 수라고 있던데. 네. 어디 있나요? 계세요. 지금 계세요? 아 지금은 안 계시고 네. 입주하실 분인데. 아 지금은 그럼 비어 있나요? 사람이 없나요? 오늘은 출근을 아직 안 하셨어요. 본사 주변 건물에 있는 공유 오피스를 빌려 사무실을 두고 있는 대부업체들. 한 공유 오피스에 여러 대부업체가 모여 있기도 했습니다. 이 전체가. 네네. 이 안에. 이 안에 호수가 있다는 거죠? 네네네. 한쪽에 될까요? 공유 비슷하구나. 아 여기 써놨네. 대부 1호에 대부 쭉 있네요. 여기도 대부네요. 여기도. 이 공유 오피스에 있는 대부업체만 총 6곳. 모두 해당 프랜차이즈의 직원과 관계인들이 대표로 있는 대부업체들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대부업체를 세워 신규 점주들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고 있는 겁니다. 프랜차이즈는 개념 자체가 그 자본은 상대적으로 없거나 미미한 본사가 그 가맹 점주들의 소자본이 결합해서 서로 윈윈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점주들한테 상업 자금을 빌려줄 정도면 이게 대자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타벅스나 이런 것처럼 직영점을 하잖아요. 자본이 있으면. 자본이 있는 대로 직영점이 원칙인데 왜 프랜차이즈를 하지라는 의아함이 있는데. 프랜차이즈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P사에 791억 원가량을 장기 대여했고 이 돈은 대부업체들로 흘러가 점주들에게 10%대 중반의 이자를 받고 대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프랜차이즈 본사는 산업은행으로부터 4%대의 낮은 이자로 510억 원을 빌린 바 있어 저리로 빌린 돈으로 고리 대금업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작년 한 해 대부업체들은 28억 원이 넘는 이자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말로는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그래 돈을 대여해주고 우리 다시 이제 대부업체에 대여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실질적으로는 스스로가 대부업체에 해당하지 않는가라는 의심을 품게 됐고 실제로도 최근에 이제 서울시 특사경이나 이런 쪽에서는 대부업법 위반을 수사를 하고 검찰에 기소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쟁점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유사수신행위를 했다. 이것은 이제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으로 하나 고발을 했고 또 다른 하나는 이게 업무상 배임 행위로 또 고발을 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별개의 쟁점이지만 면밀하게 또 어떻게 관찰하다 보면 두 가지가 좀 연결되어 있는 쟁점을 저희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의혹들에 대한 본사의 입장은 무엇일까? 예. 어떻게 되세요? 아니 마케팅 담당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저 KBS에서 왔어요. 직원을 통해 그간의 사정을 들어봤습니다. 가맹점 할 때 이제 대부업을 연계시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가 어떤 관계인가요? 대부 회사 어쨌든 뭐 대주주가 같으니까요. 저희 대표 법인이긴 하나 같은 회사를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같은 회사죠? 네. 산업은에 690억을 대출했잖아요. 34% 저리로. 네. 근데 그걸 15%를 가맹점주한테 빌려줬잖아요.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 알고 있고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8.67 정도가 나올 줄 알고 평균 금리가. 어차피 뭐 개인도 시정도에 따라서 금리가 약간 차별이 있겠지. 그냥 제 개인에게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산업은행에서 1,000억을 받든 100억을 받든 무슨 상관이지? 개인은 못 받잖아요. 저희가 그 금액을 받아서 창업하실 수 있는 분에게 용돈 해준 게 잘못인가? 법적인 건 모르겠습니다. 능력 되는 사람이 이만큼 받아서 능력 안 되는 사람한테 성공할 수 있게끔 뿌려서 창업을 시켜주는 게 잘못이야? 해당 프랜차이즈는 대부업체의 대부 사업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으며 이자 수익도 비용을 제하고 나면 많지 않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출을 계속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처음에 이제 과도한 출점을 시키려면 점주들이 자본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쉽게 해서 자본을 이렇게 빚을 대주면 당장의 부담이 사라지니까 출점이 용이해지겠죠. 출점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덩치가 커지겠죠. 그래서 팔 때 몸집이 커지니까 비싸게 팔 수 있겠죠. 네, 이걸로 시작한 거 아닌가 싶어요. 가맹점 수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익과 직결됩니다. 해당 프랜차이즈사는 2023년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가맹점 수를 550개까지 늘렸습니다. 지난해에는 사모펀드에 매각된다는 말이 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논란으로 매각이 중단되면서 프랜차이즈 본사는 새로운 브랜드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가맹점주들은 법무팀도 운영하고 있고 A 같은 경우는 초기 투자 비용이 10억 가까이 드는 상당히 좀 점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라도 이제 권유하는 이런 대출 상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초기에는 뭐 이익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종국적으로 만약에 이걸 덩치를 키운 다음에 이거를 뭐 사모펀드에 매각하고 나서 엑시트를 해버린다면 결국은 이제 점주들한테 남아 있는 것은 이제 대출에 따른 이제 채무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모펀드 매각에 대해서 회사는 어떤 입장일까? 본연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아파트를 샀어. 한번 몇 년 사니까 이게 10억 하는데 30억이 됐네. 아이고 이제 팔아야지. 또 제가 대책하는 방법을 이거 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방법입니다. 저는 선순환이라고 봐요. 사모가 좀 문제인 거지.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이걸 관여하는 것 자체가 맞는가. 지난해 7월 관할구청은 해당 프랜차이즈의 대부업체 10곳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문제 프랜차이즈 본사는 대부업체 운영은 법적 문제가 없으며 가맹점의 출점을 지원하는 용도일 뿐 고리대금업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출점하는 가맹점주에게 본사 혹은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주는 일 자체가 드물고 매출이 월등히 높지 않다면 매장을 운영하며 억대의 빚을 갚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말합니다. 빚으로 시작한 프랜차이즈 창업. 매출이 따라주지 않을 때 점주는 빚의 무한굴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참 영업할 시간이지만 식당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1년 전 2번의 프랜차이즈 실패로 폐업을 하려던 김명현 씨에게 한 프랜차이즈 대표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가게를 정리하려고 이제 그런 중에 있는데 라는 사람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여기서는 자리도 좋고 매출이 잘 나올 것 같으니까 우리 지금 신규 업체인데
하시는 게 어떠냐 해서 지금 다른 거 하기에는 제가 돈이 좀 부족하고 하니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는 본사에서 대출도 해주고 매출 보장도 해준다고 해서 그럼 거기까지 해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겠다. 창업 비용이 없어 망설이는 김 씨에게 본사는 대출이 가능하며 매출로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 매출 7천만 원이 나오지 않을 경우 부족한 매출의 일부를 본사가 지급한다는 매출 보장 특약서까지 썼습니다. 본사를 믿고 대출을 받아 시작한 가맹점. 하지만 예상과 달리 매출은 저조했습니다. 우리가 최저 매출 7천이니까 7천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6천, 6천, 5천 계속 떨어지고 4천, 4,600, 3천, 2,600 이렇게 2,600 정도 되면은 하루에 한 80만 원 정도밖에 못 파는 거거든요. 하루 80만 원의 매출. 장사는 할수록 손해였습니다. 로열티고 뭐고 우리가 장사 너무 안 돼서 대출권도 못 갚고 로열티도 못 한다. 그 얘기했더니 그 대표라는 사람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투잡을 뛰라고 하더라고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내가 왜 프랜차이즈 몇 억씩 들여가지고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데 그럼 투잡 뛰어서 로열티 내라는 소리냐.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2억 원의 대출을 2년 안에 갚을 수 없겠다 판단한 김 씨는 본사에 대출 연장을 요구했고 회사는 빚을 못 갚을 경우 강제 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를 쓰게 했습니다. 대출 원금이 1억 7,500이에요. 근데 그거를 갚으면 2억 2,200 이자까지 해서 그러면은 한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을 40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 정도는 이자로 꼬박꼬박 제가 이렇게 보냈거든요. 1년 후 이자 내기도 버거워진 김 씨는 본사의 매출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매출 보장 오픈할 때부터 얼마 전 본사에서 뵀을 때 대표님께서 제게 약속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힘들어서 보내시고. 네네네네. 요게 지금 그쪽 답을 준 거예요. 작성한 계약서 내용에 대한 계약 위반 사항이 있어서 매출 불량 관련 부분 이행될 수가 없으면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냥 뭘 잘못했는지. 본사는 김 씨가 확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 지원금은 지급할 수 없다 통보해 왔습니다. 이후 김 씨가 2달가량 로열티를 내지 못하자 집과 매장으로 강제 집행이 들어왔습니다. 가게는 뭐 나 혼자 있으니까 괜찮은데 근데 가장으로서 집에 아기도 있고 와이프도 있는데 집에까지 딱지 붙이는 건 좀 심하지 않나 해가지고서 제가 좀 그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사람들은 한술 더 떠서 집에도 붙이고 여기 건물주한테 얘기를 해서 여기 보증금 2억에 대해서 담보로 해가지고 자기네 명의로 바꿔라. 그러면 이제는 완전히 이 가게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소리랑 마찬가지거든요. 아마 그걸 돈을 빌려준 곳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아닌 대부업체였습니다. 빚쟁이도 근데 여기 서류에는 대부업체 돼 있잖아요. 주식회사. 그건 그게 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주식회사인데 지금 상한은 본사에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이체한 내역이거든요. 돈을 빌려준 곳은 대부업체지만 김 씨에게 원금과 이자를 받은 곳은 프랜차이즈 본사입니다. 두 회사는 이름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회사입니다. 2억 원의 빚을 내 압류를 해결한 김 씨는 현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같은 프랜차이즈 회사에게 피해를 입었다 주장하는 가맹점주가 또 있습니다. 지난해 프랜차이즈 박람회를 통해 해당 프랜차이즈를 알게 됐다는 박찬웅 씨. 소주 드릴게요. 소주 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박 씨는 지난 12월 1억 2천만 원을 들여 해당 프랜차이즈에 매장을 열었습니다. 개업 이후 월 매출 1억 원을 넘기며 장사는 잘 됐지만 지난 3월 육수 문제로 본사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지금 요겁니다. 네, 아직 버리진 않았는데 버리려고 하나 놔둔 거예요. 2025년 1월 1일부터
이제 팩으로 나왔는데 그 전골 하나당 그 팩을 하나씩 뜯어서 넣으라고. 근데 저희는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바쁩니다. 바쁜 시간대는. 그 뜯는 시간도 사실은 이제 바쁘다 생각해갖고 그걸 미리 다 뜯어놓고 그 배웠던 레시피대로 국자로 퍼서 그대로 썼던 겁니다. 저희가 2월달에 전골이 1,150개 정도를 판매했었고 실제로 저희가 소스를 해물 육수를 1,100개 정도를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 50개가 모자르다는 이유로 로열티 4.4% 한 450만 원 정도를 더 본사에서 부과를 했었습니다. 강제라고 적혀있어요.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에서 쓰는 물품 중 본사 판매 제품으로 꼭 써야 하는 물품을 강제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수는 강제 물품 중에 하나인데 전골 하나당 한 팩씩 써야 하는 육수를 한 곳에 모아 국자로 떠서 쓰다 보니 매출량과 육수의 양이 맞지 않았고 본사는 외부에서 육수를 구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페널티를 부과했습니다. 450만 원이나 더 부과된 로열티. 박 씨는 애초 계약서 작성부터 문제가 많았다고 주장합니다. 11월 22일 날 만났을 때 이제 가맹계약서랑 정보공개서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때 받은 계약서 안에는 그 특약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 날 계약을 하게 됐거든요. 그때 갖고 온 계약서에 보면 그 점주들한테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보여지는 그 약정이 35개 정도가 추가가 돼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가맹법에 따르면 본사는 계약 14일 전에 가맹점주에게 계약서를 교부해 검토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박 씨가 계약 당일 받은 계약서는 이전에 없던 특약 사항들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해물 육수가 계약서에 저희가 적기로 한 거는 1.8kg에 56,000원이었는데요. 실제 저희가 오픈하고 5일 뒤에 1월 1일, 2025년 1월 1일 날 바로 8kg에 66만 원짜리가 들어옵니다. 계약서에 제시된 육수 가격도 실제 공급받은 금액과 달랐습니다. 계약서보다 2.6배가 비쌌습니다. 강제 물품의 가격은 정보 공개서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박 씨가 받은 정보 공개서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 씨는 지난 4월 가맹 계약을 해지하고 지금은 육수를 직접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만들어서 쓰고 있거든요. 예. 이게 육수인가요? 예, 요거 이제 그 물 육수랑 이거를 섞어서 쓰는 거예요. 예. 본사 그 전용 육수를 썼을 때 한 달에 700만 원 정도를 썼었고 지금 저희가 간판을 바꾸고 이제 저희가 쓰는 걸로 해보니까 한 80만 원 정도? 그 정도면은 충분히 감당이 될 정도로. 참 차이 나네요. 예. 700만 원이던 재료비가 80만 원으로 줄면서 매장의 수익은 늘었습니다. 늘어난 수익만큼 재료도 넉넉히 쓸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맹 계약 해지 후 생긴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인테리어를 본사 쪽에서 직접 해줬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 야장이 이제 불법 공간이라 해가지고 이제 본사에서 저희가 4월 1일 날 계약 해지를 한 후에 4월 10일쯤부터 계속 민원이 들어온 상태라서 뭐 위생과, 건축과 그리고 그 밖에 간판 시설까지 뭐 여러 가지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설계 도면이나 이런 거 없이는 지금 신고할 수 없는 부분까지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맹점들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에 대해 프랜차이즈 본사는 어떤 입장일까?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의 경우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창업 지원 사업일 뿐 이로 인한 이익은 많지 않고 그 밖의 논란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분쟁을 피하기 위해
계약 전 해당 회사에 대해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으면 직전 연도의 그 가맹점들의 지역별, 면적별, 명평균 매출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보공개서를 받고 2주간 숙고를 하시고 정보공개서에는 2024년도 매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2025년도 매출이 궁금하다라고 하면 어쨌든 본사 대표나 담당자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최소 포스 자료라도 확인을 하셔라. 가맹 사업을 둘러싼 분쟁과 갈등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가맹점주들은 주장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법 가지수는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미국은 뭐냐면 불공정위가 있으면 징벌적 손해배상 100배, 1000배 때려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징벌적 손해배상 있다고 해야 3배 이내여가지고 그것도 법원에서 최고 많아야 한 1.12배 정도 수준에 불과해서 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히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점주들이 무슨 피해를 보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본사에 얘기라도 할 수 있게끔 협상권을 빨리 조속히 벽지화시켜야 된다. 지난해 자영업 폐업자 수는 약 92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고민하는 이때 일부 프랜차이즈의 무리한 영업 방식이 가맹점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가맹 본사와 가맹점주들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상생할 수 있도록 관련 당국의 제도적 개선이 절실합니다. 아, 여기 있네. 여기인가요? 한 달에 뭐 100만 원, 150만 원 저축해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면 좀 올라가더라고요, 뭐 이렇게. 청년 안심주택에 대해서 입주한 청년들이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전쟁하기 부럽것 같아요. 부모님 댁에 얹혀 사는 게 자연스럽죠. 죄송하고.